자, 봅시다. 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까지 조금 연장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왜 친환경 건축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을 이렇게 중요하게 인지하고 해야 되느냐. 왜 시대가 이렇게 변해버렸고 여러분이 사회에서 나가서 활동할 때는 기존의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이게 왜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렸느냐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음에 나왔을 때는 되게 신기했지만 이미 여러분들 너무 많이 봤던 이미지일 것 같아요. 인공위성 또는 우주선 타고 우리가 이제 우주여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구를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게 되죠. 지구를 사진으로 노출 촬영을 해서 지구에서 나오는 빛을 계속 합성을 해서 어떤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빛이 발산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미지화한 사진입니다. 결국 이 이미지 한 장이 나타내는 것은 되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죠. 전 세계 모든 지역, 모든 나라에서 어느 정도로 에너지를 쓰고 있느냐를 표시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빛이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빛을 발산시키는 거니까 전기를 얼마큼 쓰고 있느냐. 결국 그거는 그 문명화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고, 지구 전체 표면에서 전 지구상 중에서 어디에 집중돼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의외로 되게 넓은 지구상 중에서 밀집돼서 편중된 지역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 그 밀집도, 그런 면을 봤을 때 지구가 상당히 넓고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밀도가 낮다. 즉 에너지 사용되는 곳의 집중도를 볼 때 여전히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는 미개발, 미개척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좀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를 보면 딱 반 잘려가지고 완전히 암흑인 부분과 우리나라 부분이 극명하게 갈리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중에서도 아주 진하게 나타나는 이 부분들, 그게 결국 서울과 경기권에 집중돼서 에너지를 쓰고 있는 지역이 되겠죠. 물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동경이 될 것이고요. 일본 전역에 걸쳐서 에너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아시아권에서 보면 중국의 상해, 북경, 또 홍콩, 또 대만, 그죠? 우리가 익히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인도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보통 이제 위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할 겁니다. 태양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태양이 얼마나 높이 뜨느냐 겨울에, 그런 차이를 알라 그러면 적도 지방과 중위도 지방과 고위도 지방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적도 지방에 벤치마킹할 도시로 보는 데가 어디냐 하면 여기 있는 싱가포르이 거의 적도 부분에 있습니다. 남반구 북반구를 갈라지르는 적도 부분에 있는 게 싱가포르이고요. 아마 여기 있는 밝은 이 부분은 태국의 방콕일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높이 있죠, 그죠?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선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요 선상은 대략 38도에서 35도 사이, 즉 제주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5도, 38도 사이입니다. 위도로 보면. 그리고 저쪽에 있는, 여기 지금 많이 불빛이 보이고 있는 이쪽이 유럽이 되겠죠.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는 서유럽을 본다 그러면 우리하고 위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태리 남부 정도의 상당히 낮은 지역에 있고요. 대부분에 있는 유럽 도시 국가들, 프랑스, 독일, 뭐 덴마크, 네덜란드,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위도가 40에서 50도 부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위도가 10도 이상 높은 거죠. 심지어 스웨덴이나 북유럽 국가들, 노르웨이나 그런 데는 근 60도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고위도 지방에 있습니다. 위도가 차이 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도 차이에 대한 것들도 꼭 하나 알아놓기 바랍니다. 이게 왜 자동으로 안 지워지지? 작년에 지워졌었는데. 자, 여러분한테 소개하고자 하는 이 강의의 제목을 패러다임 시프트 투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고 했습니다. 즉 패러다임이 변한다는 거예요. 즉 건설 시장의 기본 틀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즉 건설 시장을 지배하는 핵심
리딩되는 주제, 키워드가 뭐냐? 결국 제로 에너지라는 이 키워드에 의해서 이 산업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시장이 이미 정착이 됐습니다. 그렇게. 왜? 법에서 요구하는 많은 새로운 제도적 이슈들이 이 제로 에너지하고 관련돼서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건설사를 포함한 모든 건설 산업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고찰해 봐야 될 건 뭐냐? 우리 지구가 겪고 있는 현재 숙제, 현재 가장 큰 문제점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글로벌 워밍, 또 하나는 에너지 크라이시스입니다. 자, 일단 이 에너지 크라이시스는 언제 나왔느냐? 1973년이라는 연도를 하나 기억을 하세요. 1973년. 1차 에너지 오일 쇼크가 발생한 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73년이면 근 50년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48년, 50년 전. 그러니까 50년 전에 모든 에너지 위기와 관련된 것들은 시작이 됐구나. 그리고 50년 만에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경제적 이슈로 대두가 되게 버린 거죠. 불과 50년 만에. 하지만 이 불과 50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땐 정말 하찮은, 정말 짧은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따 여러분한테 인류의 역사 중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얼만큼의 시기에 있으며 이렇게 변하는 속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를 좀 각인시켜 줄 거예요. 자, 인류의 역사는요. 우리가 지구가 빅뱅 이후에 지구의 그 탄생 이후의 역사를 본다 그러면 엄청 길죠. 45억 년 되니까 뭐 생각할 수도 없어요. 억년으로. 그리고 인류가 출현한 것도 동물적인 삶을 생각한다 그러면 수백만 년이니까 엄청나게 길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답게 산 거, 즉 인간답게 어떤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기록을 남기며 산 거, 우리가 보통 그런 걸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역사, 즉 문서로서 글로서 그 당시에 행적을 남겨놓은 그런 걸 우리가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고요. 그거는 보통 지금부터 한 5,000년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뭐 4대 문명 얘기하죠. 항아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5대 문명.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인데, 그럼 5,000년을 딱 나눠보면 지금 현재가 2020년이니까 AD 2000년이고 BC 3000년 정도 되겠죠. 그죠? 요 5,000년 중에서 방금 얘기한 이 50년이면 여기죠. 그죠? 5,000년 중에 50년이면 몇 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1%죠. 그죠? 요 50년 동안에 우리가 에너지 위기를 맞고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는 거예요. 불과 1% 사이에. 자, 그 중에서 인류가 사람답게 살았다고 하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5,000년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 하나만 얘기하라면 언제일까요? 정연수? 정연수?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5,000년 역사 중에서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킨 가장 큰 시기는 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혁명? 산업혁명. 좋아. 산업혁명. 그게 언제쯤이지? 한 1750년 이후, 18세기 중후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50년밖에 안 됐어. 250년.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크게 그린 거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 그죠? 인류 역사를 보면 4대 문명이 발생을 하고 또 그리스, 로마 시대를 지나서 AD로 넘어오면서 1000년을 뚝 자르면 1000년을 중심으로 한 이 시대를 우리가 중세 암흑시기 청년이라고 보고 한 1500년, 1400에서 1500년부터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죠. 르네상스에서 바로크 시대 그리고 중세 1900년부터는 우리가 이제 근대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많은 역사적 사건 중에서 결국 가장 우리를 변화시킨 건 뭐냐? 250년 전에 산업혁명. 이때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문명의 이기, 과학 그런 발달들, 보일러를 포함한 에어컨을 포함한 우리 시간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보일러,
뭐 우리가 난방을 한다, 냉방을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250년도 안 된 기술들이야. 이 짧은 기간. 그럼 이 250이라는 숫자는 5,000년 중에 얼마큼 될까요? 5,000년 중에 10%면 500년이죠. 그러니까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5,000년 중에 20분의 1도 안 되는 이 상황에 우리가 산업혁명을 맞은 거고 그 기간 동안 눈부신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건축도 엄청나게 높은 건물을 짓게 된 거고 그 안에 설비 시스템도 각종 설비 시스템도 다 들어가게 된 거죠. 사람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크게 산업혁명의 특징은 뭘로 대별이 될 수 있을까요? 강다현? 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건축에서 보면 산업혁명 네.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그전에도 좀 쓰기는 썼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건축 분야에 이게 엄청나게 많이 쓰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건축의 패턴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지. 뭘까? 콘크리트, 오케이, 콘크리트. 그 다음 철근, 철근, 철이지. 그러니까 철. 오케이, 그 다음 네. 또 하나 마지막. 모르겠습니다. 누구 혹시 아는 친구 있으면 얘기해볼까? 콘크리트, 그 다음 철, 그 다음 유리는 사실 로마 시대에도 많이 쓰였어요.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쓰였죠. 자, 콘크리트와 철 이것이 대별되는 것은 되게 강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되게 강하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 그 얘기는 되게 기존보다 2층, 3층밖에 못 올라갔던 높이가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되게 고층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튼튼하게 하더라도 고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무거워지니까 이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경량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외피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 유리를 써서 고층 경량화된 건물로 건축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이 세 가지가 쓰이면서. 자, 유리로 건물을 지은다. 유리로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밖을 바라보는 조망도 되게 좋아지고 그렇겠죠? 하지만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보면, 즉 실내의 쾌적성 관점에서 보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겨울을 생각해 봅시다. 자, 겨울에 온 외피가 다 유리로만 돼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어때요? 외기온과 실내 온도가 델타 T가 커지겠죠? 열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냥 일반 벽체, 단열재가 들어간 벽체 대비해서 유리하고 얼만큼 똑같은 온도차가 있을 때 열이 손실되느냐? 유리 한 장하고 그냥 일반적인 벽체하고 비교하면 벽체를 통해서 1만큼의 에너지가 손실될 때 유리 한 장을 통해서는 거의 10배 수준의 에너지가 나간다는 거죠. 10배만큼 더 에너지가 손실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서는 열이 엄청나게 빠져나가니까 되게 춥겠죠. 그 다음 여름을 볼까요? 여름은 어떨까요? 창문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야. 낮에 주로 고층 건물 이런 것들은 낮에 사용하는 건물이잖아, 그지? 안 그래도 실내에 조명기가 열을 막 발산하고 있는데 실내 그 등기구를 켜니까 창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햇빛이 들어와서 실내 온도를 더 과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더워져. 그래서 이때는 과열을 일으키고 이때는 난방의 문제가 생기고 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고 또 빛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떨까? 연중 어떤 사물을 보기 위한 빛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유리창이 밖을 내다봐서 좋긴 좋은데 너무 많은 빛이 강하게 직달일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 눈부심, 즉 현위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위 때문에 오히려 항상 보면 유리로 외피를 만들어 놓고 차양장치로 즉 블라인드나 롤쉐이드 같은 걸로 창문을 다 내려가지고 가리고서 연중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밖에 나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고층 건물을 한번 관찰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전부 유리로 된 건물이 되게 많은데 자세히 그 안을 보면 거의 유리로 밖을 바라보게 한 게 아니라 전부 대부분이 블라인드나 롤쉐이드를 다 가려져가지고 연중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조망을 위해서 밖을 바라보기 위해서 유리로 건물을 졌는데 실제로는 다 커튼막을 내리고 열적으로는 열 손실이 많거나 햇빛이 많이 들어오거나 하는 상태로 불리하게 하면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산업혁명 이후에 250년 동안 우리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안 쓰던 화석연료를 발견해내가지고 태우니까 그걸 통해서 난방과 냉방이라는 걸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연소실 많아? 걱정하지 마. 석유나 석탄 떼어서 난방 에너지 가지고 실내 난방해주면 돼. 여름에 햇빛 들어와서 더워? 걱정하지 마. 에어컨 개발했으니까 우리가 에어컨 가지고 냉방해주면 돼. 그래서 지난 250년 동안 환경적으로는 되게 불리하게 건물을 져놓고 실내에서는 그렇게 불리한 환경을 뭘로 다 조절했냐? 기계적인 설비에 의존해가지고 난방을 해주고 냉방을 해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250년 동안 펑펑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1973년 아까 얘기했죠. 1973년에 이제 에너지가 즉 우리가 새로 개발한 석유나 석탄들이 무궁무진하게 지구에 깔려 있는 게 아니더라. 이게 어느 정도 일정량밖에 없고 그 중에 우리가 반 이상을 벌써 다 캔에 써버렸더라. 향후 100년 뒤가 되면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해 놓은 모든 문명의 이익이라는 것들이 그런 화석연료에 기반한 문명을 주도해 왔는데 이제 100년 뒤면은 완전히 그것이 백지화돼서 다시 패닉 상태에 올지도 모른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죠. 그게 이 에너지 위기예요. 그래서 1973년 이후부터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 물론 이때의 모든 나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별로 없는 나라들, 개발도상국이나 미개한 국가처럼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골치가 아픈 나라들은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여유가 없겠죠. 주로 선진국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하다간 지구가 큰 재난에 빠질 수 있다. 화석연료를 이처럼 흥청망청 써서는 안 되겠다. 에너지를 좀 절약하자라고 해서 이때부터 에너지 절약이라는 용어가 전 세계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법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각종 법규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법규를 만들 때는 정부에서 주도할 때는 당근과 채찍을 다 씁니다. 즉 잘한 거에는 당근을 줘요. 자, 이거 잘했으니까 인센티브로 너는 이런 혜택을 줄게. 이런 베네핏을 줄게. 이런 인센티브를 줄게. 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너는 무조건 이거는 해야 돼. 의무적으로 이건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의무 규정을 만듭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나라 건물은 그전에는 건물에 단열재 넣지 않았습니다. 단열재 비싸기도 했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도 잘 몰랐죠. 워낙 춥게 지내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축물에는 이제 무조건 단열재를 넣어야 된다. 또는 단열재에 상응하는 그 정도 두께, 그 정도 벽체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즉 열관류율이라고 하는 외벽은 최소한 이 정도로 열 손실이 안 돼야 된다라고 하는 단열 규정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1979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배경이 된 거죠. 또 태양에너지에 대한 연구도 이때부터 막 활발하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만들거나 뜨거운 공기를 만드는 솔라 아키텍처도 이제 이때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화석에너지를 좀 덜 쓰고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화석에너지를 최소한 써가지고 화석에너지를 좀 더 지속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한 게 지금부터 50년 전인 1973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는 고갈돼 가고 있다. 어쨌든 대체 수단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지구의 첫 번째 공동 숙제였습니다. 에너지 위기. 자, 그러고 나서 199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한 20년 정도 지난 거죠. 1990년 정도. 뭐 여전히 여러분이 태어나기 조금 전인 것 같아요. 1990년 정도 되니까 화석연료에 의한 그런 문제 말고 전혀 색다른, 전혀 다른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구의 전역에서 한 군데는 홍수가 나는데 한 군데는 가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같으면 사만사온 기후가 명확했는데 게릴라성 폭우가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전혀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류, 기류의 패턴이 막 틀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가서 봤더니 지구가 좀 변하고 있더라. 지구의 온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더라. 언제부터? 그걸 이제 우리가 빙하의
빙하라는 건 결국 얼어 있는 거잖아요. 그 빙하의 두께별로 그걸 다 채취를 해가지고 두께별로 그 안에 들어있는 가스를 분석해 보면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과거부터 쭉 지금까지의 히스토리 변화를 보니까 지구가 그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최근 들어서 뭔가 큰 변화가 있더라. 특히 한 250년 전부터 갑자기 지구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더라. 250년 전에 뭐가 있었지? 보니까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 산업혁명의 주 핵심은 뭐냐? 지구 차원에서 보면 인류가 하지 않던 행동을 한 거죠. 즉 땅속에 묻혀있던 탄소를 포함한 물질들, 화석연료, 보통 우리가 화석은 C를 포함한 탄소를 포함한 연료죠. 걔를 꺼내가지고 산소와 결합시켜서 CO2를 발생시킨 거예요. 즉 막대한 에너지는 얻었지만 부산물로 CO2가 발생이 된 거죠. 급격하게 많이. 이 급격하게 CO2가 대기 중에 많이 방출되다 보니까 지구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변했을까? 그게 이제 지구온난화, 온실효과의 원인인데요. 우리 온실효과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어쨌든 온실효과가 일어난다는 얘기 뭐냐? 지구가 조금씩 더 더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햇빛은 잘 받아들이는데 받은 만큼 다 밖으로 버려야지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받는 건 똑같이 받는데 밖으로 버리지 못하는 거야, 잘. 이 필터가 들어오긴 들어오게 돼 나가는 걸 잘 못 나가게 하는 거. 그게 CO2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양쪽 극에 있는 얼음덩어리인 남극과 북극의 얼음덩어리가 녹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녹으면 결국 뭐가 틀려져요?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것처럼 이만큼의 육지 면적과 나머지 바다의 면적비가 틀려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육지와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자, 똑같이 햇빛이 딱 내리쬐요, 이렇게. 자, 그럼 누가 빨리 데펴질까요? 햇빛을 똑같이 받고 있을 때 물한테 햇빛을 똑같이 주고 흙한테 물을 줬을 때, 햇빛을 줬을 때 누가 빨리 확 달궈질까요? 당연히 이게 빨리 달궈지겠죠. 물은 되게 데피는데 오래 걸리잖아. 그러면 이게 빨리 뜨거워지고 이건 천천히 뜨거워지고 동시에 햇빛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서 뭐가 생겨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공기가 가벼워져 상승 기류가 생기겠죠. 그럼 여긴 여전히 차가우니까 어떻게 돼?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기류가 형성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게 지구 전역에서 어떤 기류 패턴, 기단을 형성하는데 이게 물과 육지의 비율이 틀려지다 보니까 이런 기류 패턴, 해류 패턴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물과 바다와 육지의 비율 변화가 이제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기상이변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에너지 위기는 화석연료를 우리가 안 쓰게 되면 불편함을 참고 살면 돼요. 하지만 기상이변은 우리 인류의 졸립의 문제야. 지구의 졸립의 문제야. 더 이상 인류가 지구상에서 살지 못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대략 1990년대라 그랬고 이거는 1973년이라 그랬죠. 이 1990년대 주 핵심 이슈는 뭐였냐? 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또 별도의 두 번째 숙제, 이 인류의 두 번째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큰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먼저는 브라질에서 먼저 만났어요. 물론 아까 얘기한 OECD 국가들, 지구를 지키는 선진 국가들이 브라질에서 먼저 만나서 자, 우리 이대로 가다간 같이 공멸한다. 앞으로 이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지구온난화라는 건 왜 일어났을까? 따져가 보니까 결국 얘도 화석연료를 태워서 CO2를 방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문제나 둘 다 CO2 방출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쓴다는 문제거든. 그래서 브라질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교토에서 모여가지고 의정서를 발의를 했습니다. 자, 지구가 같이 오래오래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서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지구는 같이 공멸한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고 이 규칙을 잘 지킨 나라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한 나라들한테는 페널티를 매겨서 뭔가 서로 약속된 사회로 가도록 하자. 그게 이제 탄소 경제 시대고요. 이거를 할 만한 90년대 후반쯤에 교토 의정서를 발의할 당시에는 너무 시간적 여유가 없던 거야. 뭔가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핵심 골자는 그거예요.
자, 어떤 특정한 시점, 예를 들면 1990년도에 각 나라마다 다 경제 수준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1990년이라는 기점을 두고 그 당시에 각 나라마다 배출하던 CO2량이 있을 것이다. 즉 에너지 사용량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향후에 어떤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시점부터는 이 1990년의 그 수준 대비해서 더 많이 CO2를 발생시키거나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더 적게 발생하는 나라들한테는 이 페널티를 가지고 이쪽에 혜택을 주자라고 하는 게 탄소 경제 시대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유예 기간이 좀 필요하겠죠. 이게 대략 한 10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겁니다. 1990년대 후반에서. 그러면 1990년대 후반에서 10년 정도 유예 기간이 언제예요? 2008년 또는 2010년 정도 되는 요 시기. 여기가 교토 의정서를 발표하고 난 10년 이후 시점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로 보면 이때가 어떤 정부냐 하면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입니다. MB 정부 때 취임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이 단어가 안 들어가면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로우 카본, 그린 그로스, 저탄소 녹색 성장. 즉 교토 의정서를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면 에너지와 탄소에 대한 이슈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에 국운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명박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출범했던 오바마 정부, 미국의, 그리고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국가들이 다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전후로 한 시기는 탄소 경제로 진입하면서 모든 국가의 이슈가 에너지와 탄소에 집중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2010년부터 지금 얼마나 흘렸어요? 지금이 한 10년 정도 흘렀죠. 10년 동안에 나라에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10년 동안 나라에서 자,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약속했던 모든 의무사항들 또는 규제사항들 그리고 잘하면 주겠다고 하는 인센티브 사항들이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 지금 현재 2020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10년 때 뭐라 그랬냐 하면 지금 그동안 건물에 넣던 한 5cm 정도 되는 단열재 가지고는 택도 없다. 앞으로 이 단열 두께를, 단열 규정을 2년마다 한 번씩, 그전에는 사실 30년 동안 변하지 않았거든요. 30년 동안 5cm면 그냥 좋았어. 건물 짓는데 허가 내줬어. 근데 앞으로는 2년에 한 번씩 이 기준을 강화하겠다. 5cm에서 7cm, 7cm에서 9cm, 12cm. 그래서 지금보다 거의 4배, 5배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2020년 되는 지금 시점에 단열재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주택 지으려고 그러면 공동주택 지을 때 외벽의 단열재가 5cm가 아니라 무려 20cm 정도 돼야 됩니다. 20cm. 단열재 두께만 20cm가 돼야 돼. 10년 사이에 이렇게 변해버린 거죠. 그리고 향후 2020년부터는 벌써 과거가 됐죠. 작년이죠. 2020년부터는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거나 가스공사에서 가스회사에서 가스를 제공하는 거 이런 거 안 해주겠다. 스스로 알아서 냉난방 치사, 환기 조명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해결해라. 즉 화석연료를 최대한 못 쓰게 하는 건물, 즉 제로에너지 건물을 의무화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신축허가 내주지 않겠다. 라고 하는 제로에너지 건물 의무화가 일단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작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앞으로 4년 뒤에는 민간인이 짓는 공동주택도 제로에너지 건물에 준수하는, 물론 등급의 차이는 있지만 제로에너지 건물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시대로 진입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2020년대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자, 지구가 안고 있는 큰 두 가지 숙제,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는 이렇게 지난 한 50년 동안의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 분야에서도 엄청난 변화,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형태로 와서 지금 정점, 그것이 강제 규정으로 가는 정점에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시기에 건축 분야에 입문을 해서 전공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